예,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최종談判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경안의 운명이 걸린 7월 임시국회가 파국으로 끝날지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을지 중대한 갈림길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과 관련해서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사회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추 이사회 일정 같은 것은 추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로 이렇게 정했다는 소식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를 찾아 국민의당에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승환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는 것은 정치권 모두가 함께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신속한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부와 국회, 여야가 손을 잡고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국민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 추경은 늦어질수록 효과가 반감된다. 어떤 이유에 있어건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를 찾아 국민의당 박주선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등과 만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문 대통령 공약이었던 지방본권 강화를 위해 TF를 출범시키고 9월 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 위원들과 격려 오찬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위원들이 선정한 100대 과제와 관련해 부처별 국정과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늘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학 입시 전형로를 손질할 것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것 중 하나가 대학 입시 전형료라며 분명한 산정 기준이 없어 해마다 오르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5년 기준 4년제 대학의 입시 전형료 수입이 1,500억 원이 넘는다며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 국회가 개점휴업하면서 청와대가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방금 들은 소식부터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청와대 유감 표명을 수용하고 추경 논의에 복귀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오후에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이 추미애 대표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 추경에 논의를 하겠다, 복귀하겠다, 이런 답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대치 전국에 숨통을 트일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든 이 아주 첨예하게 갈등이 돼 있는 치킨 게임처럼 흐르던 이런 청와대와 국민의당 관계,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관계에 약간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아마 이제 완곡하게 표현했을 겁니다. 추미애 대표의 또 발언도 완전히 무시해버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그 국민의당에 심려를 끼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상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이 국민의당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런 게 대한 유감 표명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당에 존립이 걸린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는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다.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다 하면서 그 말을 제가 한 거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추측컨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거를 오히려 청와대가 그걸 증폭시킬 생각은 없다.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달래기가 이루어졌을 것 같고, 그래서 국민의당은 추경 참여 여부를 논의하는 거로 하는데 결국에는 참여 쪽으로 저는 가닥이 잡힐 거로 보고요. 그래서 일단 국민의당이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야 어디에 여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성을 가진 국민의당을 어떤 조금이라도 우군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은 달리는 게 아주 급선무인 거죠. 자, 소장님. 오늘 오후에 열린 이 긴급 의원총회에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제 임종석 실장하고 전병헌 정무수석과 만났던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종석 실장이 민주당 추미애 대표 발언에 사실상 사과하면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발언의 당사자는 추미애 대표인데 임종석 실장이 사과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일종의 대리 사과인데 그래도 국민의당 입장으로서는 천신만고 학수고대하던 일정하게 정부 여당으로서 상징하는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회군할 수 있는 명분은 좀 얻었다. 지금 사실상 이유미 씨 제보 조작 정국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새로운 그 탈출구를 못 마련하다 오히려 더 그 난파선 직전까지 당이 위기에 몰려 있어서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지지율이 뭐 4%대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그 반전시킬 수 있는 반전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 구속되는 바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탈출을 못 찾다가 아마도 꽁 대신 닭이라고 추미애 대표가 아닌 청와대에서 직접 비서실장이 와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해서 그 국민의당도 처지가 원체 궁색하기 때문에 지금 몰려 있어서 그 유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아마 추경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마 일정하게 국민의당으로부터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이 이탈돼 있는 호남이라던가 중도 개혁층에 대해서 소구하는 그런 적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그 국민의당에도 나쁜 그 카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추경 논의에는 합류하는 것 같고 이로써 야3당의 공조는 일정하게 좀 균열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장관 청문회 결과에 대한 문제 처리에 대해서만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은 맥락인데요. 추미애 대표하고 임종석 실장 예전에 새 정부 출범하면서 좀 약간의 신경전도 있지 않습니까? 방문하는 과정에 뭐 친한 모습도 보였지만 여전히 좀 그래도 풀리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오늘 이 모양새도 추미애 대표로서는 좀 달갑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추미애 대표가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어떤 언급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추미애 대표는 어떤 느낌일까요? 네,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이제 머리 자르기 발언이라는 거를 나름대로 자기가 굉장히 정치적 여당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갖고 한 얘기인데 이거를 청와대 참모의 책임자인 비서실장이 가서 국민의당에 가서 소위 유감 표명한 거는 뭐 사과라기보다는 유감 표명해서 우리가 뭐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이런 식의 뜻을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추미애 대표의 어떠한 리더십을 좀 훼손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계기로 오히려 임종석 실장과 추미애 대표, 청와대와 당 사이에 뭔가 균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 물밑에서 상의해가지고 오히려 추미애 대표가 자기가 해놓은 발언을 자기가 다시 뒤집는 걸 이런 거는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그 리더십에 손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긴 달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하지 못하고 저는 처음부터 추미애 대표가 사과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대신 사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처음부터 예상을 했었는데 그럼 바로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물밑에서 상의해가지고 임종석 실장이 미리 양해를 구하고 했을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은가. 그럴 경우는 무조건의 갈등이 아니라 역할 분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역할 분담과 미묘한 갈등의 중간에 있는 이런 접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숨통을 틔워주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이제 그런 관측이신 것 같은데 일단 청와대의 인사 관련 원칙은 정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거듭 인사 문제에 대한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이렇게 논의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직접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65일이 되었습니다. 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야당에게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여야 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말씀대로 시간이 없죠. 18일이 이제 국회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가 이제 열리게 돼 있는데 추경의 심사 그 일정을 감안하면 서둘러서 지금 이제 심의가 좀 이루어져야 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른 야 3당도 이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만은. 예. 제가 볼 때 추경은 추경대로 인사는 인사대로 해서 예. 추경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격적으로 국민의당 대표를 방문해서 유감 표명하고 추경에 협조할 걸 요청했지 않았습니까? 즉 국민의당이 양보해서 적극적으로 추경에 먼저 임했더라면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무엇인가 보답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먼저 사과를 하고 국민의당이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경 문제는 추경 문제로 매듭이 지어진 거고 예. 인사 문제에서는 청와대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게 오늘 비서실장이 사과하러 국민의당을 방문한 그 의미가 아니겠나 싶어서 예. 저는 조대엽 후보자와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임명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야3당이 인사 문제 관련해서 극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우원식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명 철회할 경우에 인사를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만약에 야3당이 수용할 경우에는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낙마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조대호 후보자 정도 가지고 성에 안 찬다. 예. 국방부 장관 정도는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부장님, 민주당 일각에서는 선택적 낙마 카드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그래요. 예. 어떻게 좀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민주당 내에서 사실 우원식 원내대표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일부 중진들이라든가 이런 사이에서 지금까지 거론된 이런 장관 후보자들 중에 의혹이 사실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 다 끌고 가는 거는 협치라는 거는 뭔가 양보와 배려가 있어요. 국회의장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국회를 잘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거는 결국엔 정부 여당의 책임이다. 그래서 협치를 하려면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장관 두 사람 지금 마지막에 야권이 지금 주장하는 두 사람 중에 최소한 한 명은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 여당에도 상당히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당에다가 제가 취재 확인을 했더니 사실 한 명 정도를 낙마시킬 수 있다고 실제로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청와대에서 그거를 오케이 하느냐 안 하는 거는 그 둘째 문제고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 중에 야당의 입장, 공식적 입장은 두 사람 다 낙마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도 한 명은 해야 된다면 최소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더 안보와 관련돼서 야당이 중시하게 생각하는 보수 야당이 특히 중시하는 게 안보 분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야 되는데 노동부 장관 후보자인 조대엽 후보자의 카드를 오히려 내민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당은 그거를 그대로 받을 경우에는 야당 내 강경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원내 지도부가 또 그런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으면서 자기 입지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무조건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는 두 사람 다 하는 게 공식 주장입니다만은 한 사람 하게 되면 송영무 후보자 해달라는 거고 오늘 또 살짝 나온 거는 조대엽 후보자를 만약에 낙마시키고 송영무 후보자를 그대로 강행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뭔가 입장 인사에 관한 입장의 어떤 유감 표시라든가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아마 추가로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오늘까지 협상 시한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내일까지 시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추경을 지금 국민의당을 추경 논의에 지금 공식 참여하기로 결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논의해보겠다 그런 건데 국민의당을 끌어들여서 추경하게 되면 과반수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 추경도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추경 같은 이런 예산을 할 경우는 이런 강행으로 뭐 국민의당하고만 손잡아가지고 강행 처리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사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이왕 하는 김에 내일까지 해서 최소한 한 명이나 두 명 이 문제를 잘 고민을 해가지고 야당과 타협하는 거로 가는 게 올바르게 협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국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당이 국회 일정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에 표한 유감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전 기자. 네, 국민의당이 긴급히 소집한 의원총회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국회 일정에 복귀해서 추경심사와 정부조직법 심사에 다시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의당 지도부를 방문해 표명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한 유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로 한 건데요. 박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임 실장이 대표가 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을 조성했는지 청와대로선 알 수 없다고 했으며 사실상 사과를 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추경이 절박하다며 반드시 이번 7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복귀하기로 한 국민의당의 결정에 다음 주 화요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추경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열리며 꽉 막혔던 전국의 물꼬가 트인 모습입니다. 다만 최 원내대변인은 국회 일정 복귀와 관련해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협조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수고했습니다. 예, 국회 출입기자에 따르면 인사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부장님께서 방금 이제 송영무 국방장 후보자 얘기를 하셨는데 두 사람 모두를 아마 청와대에서 임명을 가능할지 아니면 한 사람에 대해서 포기를 할지 그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오늘 언론 보도에 이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추모 일에도 군 골프장을 출입한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분들한테 똑같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뭐 사실은 군인 신분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국민 정서상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현역 군 장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국가적 불행한 일이 있던 그 병사들에 대한 추념을 하는 날 골프를 친 거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국민들도 6월 6일 현충일 날은 음주 가무를 자제하고 술도 잘 안 먹고 하는데 그렇다면 위법하지는 않지만 군 장성을 지낸 예비역 장성으로서 그리고 본인이 또 연평해전에서 주역이라고 해서 훈장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날 하루 정도는 골프를 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됐던 장병들에서 뜻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당연한 건데 예. 그런 면에서는 아주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괜찮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사과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문제가 장관을 수행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 결격 사유의 기준에 대해서까지 연계시키는 건 좀 무리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부장님. 그래서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연평해전 주역으로 뭐 이렇게까지 알려져서 이렇게 훈장까지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훈장을 제대로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받았냐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이 연평해전 기념일이라든가 천안함 연평도 도발 추모일에 이렇게 골프를 친 거는 저는 민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국민 정서적으로라든가 도덕적으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저도 국회 취재할 때 보면 참 국회의원들이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욕을 많이 먹는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6월 6일 나가 현충일이라든가 5.18이라든가 무슨 뭐 3.1절, 그다음에 장마가 심하게 뭐 홍수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논란이 될까 봐 항상 그럴 때는 골프 치면 안 되지 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이런 식으로 군의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면 또 자기가 또 연관된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둔 행동을 했어야 되고 저는 이거만으로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그거 외에 고액 자문료라든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과연 군기가 제대로 서겠느냐 하는 사실 좀 우려가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조대 후보자까지 포함해서 잘 고려해서 청와대가 인사를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얘기였습니다. 뭐 인사청문회는 했지만은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박상기 법무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전에 있었는데 그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좀 신경전을 벌이면서 파행을 겪었습니다. 박상기 후보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오늘 청문회에 있었던 박상기 후보자의 내용 좀 들어볼까요? 이야기. 정말 이 정권이 바뀐 게 실감이 납니다. 옛날에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항상
박근혜 정부에서 왜 자료를 안 내냐 그렇게 얘기하더니 여당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동안 정책 질의, 정책 청문회를 주장하신 건 아니셨습니까? 저희도 그런 청문회 원합니다. 개혁자가 붙어 있는 장관들은 출발할 때부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개혁을 막기 위한 이거 조직적인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대선 결과에 불복하려는 야당의 태도라는 말씀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오전에 있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단 인사청문회 표정 보셨습니다. 자, 수장님, 네. 아무래도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검찰 개혁, 좀 그동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잘 수행할지, 특히 이제 조국 민정수석과의 호흡, 또 앞으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문무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어떤 그 세 명이 어떻게 좀 같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민의 공분을 바로 해결하는 길이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자격에 대해서 청문회에 집중돼야 하는 게 가장 맞는 생각이 들고 사생활 보호라든가 사생활 보호라든가 실제로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후보자가 보이콧하는 것들을 까지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문회에서 청문회 위원들이 왜 그 자료를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질타하고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장관이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개인생활 보호를 위해서 공개하진 않지만 회람을 시켜준다던가 이런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저는 야당에서 이런 청문회 자체를 개회를 좀 정해시켜 놓은 다음에 이 문제 해결 때까지 청문회 열지 않겠다는 자세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현재 자유한국당이나 야삼당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김상곤 후보자, 김상곤 후보자, 송영무 후보자, 박상기 후보자까지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재벌개혁, 교육개혁, 국방개혁,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중요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파행 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당장은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지 몰라도 길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특히 국회에는 내각제 개헌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국민들이 국회에다가 무엇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길게 보면 소탐대실하는 거기 때문에 비판하더라도 국회의 역할을 해나가면서 추경이든 청문회든 정부조직법이든 이런 논의를 해나가면서 국회 권한에 해당되는 범위가 가지면 정부에 대해서 행정부에 대해 비판,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라면 지금처럼 국회가 파행되지 않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마디만 얘기하면 그러면 무슨 자료를 제출 안 했길래 이렇게까지 청문회가 파행까지 되느냐 해서 무슨 자료인지 한번 알아를 봤어요. 제가 알아봤더니 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데 혹시 그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그런 자료를 내달라. 그다음에 아들의 전세 자금이 좀 있는데 그게 혹시 아버지로부터 흘러간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출처 자료를 내달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장관 후보자하고 본인하고 연관됐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무장관 측에서는 사생활보 내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유로 이제 거부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자료 제출을 안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를 규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추측으로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문회가 끝난 뒤에 이제 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연기해야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빨리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또 여당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고 있냐면 과거 정권에서도 70몇 프로 어느 후보자의 경우 70몇 프로 제출했는데 이거 박 후보자도 70몇 프로 제출했다. 그 제출한 게 더 모자라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양쪽 다 나름의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제출할 거는 화끈하게 제출하고 이런 건 또 이런 거 갖고 또 파행을 하지 말고 제때 빨리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얘기했으니까 마저 이 질문 좀 드릴게요. 그동안 잊혀졌던 인물이죠. 어느새 한 달이 가까이 지났는데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난달 7일인가 8일 이틀에 걸쳐서 인사청문회했던 걸 저희들이 기억하는데 그동안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뭐 본회의 이제 일단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제 국회 대치 국면에서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야삼당이 이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표결을 위한 청문 보고서 표결을 이제 14일 내일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후보자, 그러니까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의 어떤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뭐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상황이 오늘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약간은 이제 아까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에 가서 유감 표명을 하면서 국민의당이 국회 일정에 참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까지 상황에서는 야3당이 똘똘 뭉쳐서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와 여당에 맞설 수 있는 무기가 3당의 의석을 합치면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무기가 딱 두 가지죠. 문준용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특검을 요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만약 임명 동의안을 상정했을 때 표결을 했을 때 국민의당이 만약에 여기에 지금 보수 야당 두 야당은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국민의당이 여기에 반대에 가서 할 경우는 실제로 부결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런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거론을 14일 날 채택해서 이렇게 18일 날 본회의에 상정을 하자, 표결을 상정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국민의당의 상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어떻게 될지를 좀 오늘 하루 이틀 다시 또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해볼까요? 어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증거 조작,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 이후에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조만간 이 공명선거 추진단 김성호 전 의원 등도 부른다고 합니다.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 나가 있는 오혜진 기자 연결합니다. 오혜진 기자. 네, 검찰은 어제 새벽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이유미 씨와 함께 오늘 오후 다시 불렀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지 이틀째 검찰 출석인데요. 조작된 제보를 고의로 공개했다는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최소한 2차 기자회견 당일인 5월 7일에는 이유미 씨 제보가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제보가 공개되도록 내버려뒀고 이 씨로부터 제보를 받는 과정에서 당내 직책을 제시하며 자료를 종용한 행위 등으로 미뤄 이 사건의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9일 구속된 이유미 씨를 내일쯤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자, 오 기자, 이 수사가 길어지는 양상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관계자들도 소환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 전 최고위원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보다 확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의 혐의는 곧바로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과도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이 전 최고위원이 고의적으로 조작된 제보를 공개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날수록 공명선거 추진단의 부실 검증 의혹도 짙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미 수사의 초점을 공명선거 추진단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공명선거 추진단 김성호 전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당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 검증 회의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건넨 카카오톡 캡처 화면에서 이메일 주소 하나로만 제보자 신원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이들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단장인 이용주 의원 소환 여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6일 이 의원 보좌관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이틀 뒤에는 이 보좌관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소장님, 어제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들으셨을 텐데 국민의당도 이제 여론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침 조간신문을 굉장히 관심 가지고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은 반응을 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안철수 전 대표가 했던 얘기가 나에게 돌을 던지고 그리고 국민의당은 그 다당제 요구 염원으로 탄생한 정당인 국민의당은 용서해달라, 계속 성원해달라는 게 요지였는데 아마 그런 면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공감을 할 텐데 문제는 말로는 국민의당이 반성을 하는데 그 실제로 조작에 가담하거나 했던 개인적인 책임 말고는 그 제보를 조작해서 그 선거운동관에 가장 공세에 앞장섰던 당의 그 국민의당의 대선을 전체를 지도했던 공식적인 당에서의 도의적이고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얘기들이 안 나와서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어제 16일 만에 처음으로 사과를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안철수 대표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자숙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내려놓을지 그리고 이 당이 어떤 책임일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 내용적으로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엔 좀 맞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 국민들은 한번 크게 당 지도부라든가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가 크게 좀 사과를 했다라면 관심이 이제 다른 곳으로 좀 모아졌을 텐데 이렇게 어제 매듭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남아있는 공명선거 추진단에 대한 그 검찰의 수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들을 진화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여지를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제보 조작 사건은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휴화산처럼 내관으로 작용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국민들의 의혹을 차단하기 좀 아쉬운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소장님 아쉬웠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 안 전 대표가 정계 은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안철수 전 대표 행보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부장님? 사실 어저께 가장 큰 관심은 안철수 전 대표가 혹시 정계 은퇴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높다고 예상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역시나 정계 은퇴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사실상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어저께 이 질문에 대해서 정계 은퇴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지 않고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겠다 하는 말은 정치권에서 계속 활동을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패배 직후에 다음 대선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런 의지를 계속 가지는 거로 어저께 소위 회견을 요약하자면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러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모두 짊어지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정치 은퇴는 없다. 나에게 정치권에서의 철수는 없다. 이런 거를 분명히 밝힌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저께 계기로 그동안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당분간 좀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치적 보폭을 줄이고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갖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상황이 좀 가라앉기를 그런 걸 기다리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공식 활동은 자제를 할 텐데 아마 그 복귀의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 지방선거 때 국민의당이 패배할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 전에 공식 활동하는 것들은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때문에 복귀가 어려울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지방선거가 국민의당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면 아마 지방선거 전에 복귀하지 않겠나 싶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아마 당분간은 공식 활동을 자제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 결과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쇄신의 기치를 들고 열심히 뭐 소통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107명의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른바 식사 정치를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뭐 폭탄주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자, 이런 모습들 뭐 예전에 홍준표 사실 대표가 이제 검찰 출신으로서의 그런 좀 강한 성향들 보였던 게 사실인데. 뭐 좀 다른 모습이라고 저희들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거 어떻게 좀 봐요? 그렇죠. 그 당대표 경선 이전하고 경선 후하고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 보였죠. 그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야당이 시비 거는 것은 좀 너무 그 야당으로서 역할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외교 때문에 순방 중인데 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안 하는 게 좋다라던가 그 이어서 이제 당내의 그 생각이 다른 중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식사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는 건 전 예전과 다른 그 홍준표식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선 패배에 대한 철저한 분석 속에서 현재 보수혁신의 내용이 예전과 같은 반공이라든가 극우라든가 색깔 이념의 보수가 아니라 합리적인 중도 보수들도 관심 갖고 동의하고 있는 경제라든가 복지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변화된 당의 활동의 내용들과 비전을 제시한다라면 국민들은 더 신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보수 혁신을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고 영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당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친박이든 친홍이든 간에 이 기득권의 문턱을 낮춰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보수 혁신의 내용인 그 이념 보수, 반공 보수에서 실제 경제 보수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물들에 대한 그 새로운 영입을 해서 인물들을 좀 청산해낼 수 있을지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마 홍준표 그 대표의 변화된 모습. 그 본질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모습들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요? 홍준표 대표가 이제 식사 정치를 시작했는데
홍준표 대표 뭐 제가 뭐 여러 번 취재했습니다만은 원래 홍준표 대표는 이런 소통과 스킨십에는 원래 좀 비교적 좀 적극적인 편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밤 늦게까지는 집에 귀가를 일찍 하기 때문에 밤 10시 이후에 밥 먹거나 술 먹거나 이런 거는 잘 안 해요 보면은. 그런데 의원들하고는 적극적으로 하고 또 농담도 잘하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소통과 이런 스킨십은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주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거친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하는 게 그러다 보면 몇 번 막말을 한 적도 있고요. 이런 게 이제 단점인데 또 하나의 이분의 이제 장점은 나름대로의 정치력과 추진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당대표 그전에 하다 한 4, 5개월 하다가 그만뒀는데 뚜렷한 정치 지도자로서의 비전과 노선을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뭐 이런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나름의 어떤 그 내세울 만한 정치적 비전과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현재 잘 다듬어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앞으로 어떻게 다듬어내느냐, 과연 보수의 혁신을 통해서 그런 보수 혁신의 이념을 다시 다듬는 문제하고 당을 단합시키고 또 보수 야권의 통합을 하는 문제를 어떻게 잘 해가느냐가 이제 홍준표 대표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국당 전당대 슬로건이 달라질게요 이거였는데 얼마나 달라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뭐 혁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유석준 신임 혁신위원장 작년에 그 토론회 발제문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론했던 새누리당 24명인가요? 리스트에 현재 바른정당 의원뿐만 아니라 이 정우택 원내대표 등 이 한국당의 현재 지도부의 이름도 지금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의원들이 좀 냉담한 반응이고 그때 상황은 물론 달라졌습니다만은 자, 이 문제 특히 이제 유석준 혁신위원장의 어떤 정치 성향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유석준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해가지고 이게 좀 철학이 없는 국회의원이라 해서 지난해 한 50여 명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52명 그 중에 다시 좀 남아있는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 뭐 바른정당 의원 해가지고 한 20몇 명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당이 18명, 바른정당이 7명인데 그래서 거론된 의원들을 보면은 뭐 이 사람은 거기 들어갈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갔어요.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오히려 주목받는 의원들이 많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하고 뭔가 같이 투톱이면서도 뭔가 경쟁하는 사이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그런 걸 겨냥해서 홍준표 대표가 그럼 이 사람을 데려왔느냐? 이제 이런 나경원 의원도 들어가 있고요. 맞습니다. 뭐 친박계 김태흠 의원도 들어가 있고 또 현재 그 홍준표 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도 들어가 있고 대표 비서실장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홍준표 대표가 무슨 의도로 갖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유석준 위원장이 지목한 사람들은 정통 보수 뉴라이트 운동을 한 분 아닙니까? 정통 강한 보수 우파의 이념을 맞게 여러 가지 이런 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회 활동에서도 그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에 맞게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거론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훌륭한 국회의원이 아니냐와는 내가 보기에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유석준 혁신위원장이 새로 이제 의원들 다시 재평가해가지고 혁신의 방향을 찾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장님 의견은 나경원 의원의 명단에 사실 있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혁신위원장이 돼서 또 뭐 그것이 살생분이 아니냐 뭐 이렇게 저희가 너무 뭐 예민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아마 뭐 혁신위원장으로서 또 기준을 정하시겠죠. 그래서 그거 뭐 살생분야 아니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요? 나 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 살생부라는 얘기가 벌써 등장합니다. 제가 볼 때 뭐 원조 보수라고 하는 어긋나는 명단이든 아니면 그러니까 친박이 아닌 친박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좀 약간 시대착오적이고 번지수를 좀 잘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정말로 정통 보수냐의 기준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요구가 과연 그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유석준 위원장이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 민주주의에 대해서 반하는 탄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지난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했던 탄핵 문제를 부정하는 걸 보면 이제 법치에 대해서 일정하게 가장 준수하는 게 보수라고 할 텐데 그 보수를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회의에 들고 문제는 유석춘 혁신위원장은 원래 그런 길을 가던 분이었는데 이분을 임명한 홍준표 대표의 저의가 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홍준표 대표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시대착오적이기도 하고 보수 혁신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국회에서 빠져나서 다른 얘기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우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발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 계획이 취소가 된 겁니다. 그 정치적 해석이 지금 낳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 의견을 듣고 좀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네, 소장님 먼저 하실까요? 원래 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 우표를 발행할 때부터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민단체라든가 국가공무원 노조에서도 반대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범 기념 우표는 표결을 통해서 부결시키고 박정희 우표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그 배경을 보면 구미시장과 우정사업본부장이 고교 대학 동기라고 하고요. 그 구미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반신반의,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라고 할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미화를 하는 이념적 편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아마도 우정사업본부장에 그런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정부나 청와대에서도 영향을 행사하기 이전에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우정사업본부 내에서 자발적으로 저걸 처리한 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빨리 정상화되어서 우정사업본부장을 출석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된 배경하고 철회된 배경에 대해서 소상히 들어봐서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국회는 빨리 정상화돼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 그게 우표로 발행된 사람은 없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우표 발행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 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기념 우표를 퇴임 이후에 재임 중에는 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만 퇴임 이후에 만들면 논란이 될 수는 있죠. 우리 사회에 진보 보수가 양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박근혜 정권 때는 이게 9대 0으로 찬성 9대 0으로 해서 발행하기로 했다가 100주년이라 그랬다가 또 이번에 정권이 바뀌자마자 3대 8로 뒤집어져 가지고 찬성이 3, 반대가 8 하는 이런 거는 참 모양이 사납지 않은가.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만들지 않는 거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그럴 바에는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 가지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역대 대통령을 다 모아 가지고 누구만 발행하지 말고 다 모아서 한 번에 시리즈로 한 번을 만다든가 이런 거는 외국의 어떤 좌우 대결을 많이 한 나라에서는 박물관에 누구는 배척하고 누구는 또 격화시키고 누구는 추앙하고 이럴 수 없어서 다 모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나 다 모시지만 다 모시는 게 다 누구를 다 존경한다는 뜻은 아니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그게 다 그 나라의 역사다 이렇게 하듯이 굳이 맞는다면 다 모든 대통령을 모아서 한번 하는 거 그찮을 바에는 개인으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